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확보했다는 전제하에 두 변수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특정한 사건, 예를 들면 광고를 했다 안 했다와 같은 그러한 개입, 이것의 인과 효과를 검증했다면 여기에서는 두 변수, 예를 들면 두 연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 급여 수준과 직무 만족도 간의 인과관계, 이런 거겠죠. 자, 예시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수준을 X라고 하고요. 직무 만족도를 Y라고 한다면 급여 수준과 직무 만족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검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연구 설계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대표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위로 직원을 뽑아서 선문을 하겠죠. 그래서 200명의 직원을 무작위로 뽑아서 그들의 급여 수준과 직무 만족도에 관한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두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겠죠? 네. 분석 결과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0.4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급여 수준과 직무 만족도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관관계가 0.4가 나왔거든요. 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예 같은 경우에는 한 중간 정도 강도를 갖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급여 수준과 직무 만족도 사이에 인과관계가 위의 결과에 근거해서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반론이 있다면 어떠한 반론이 있을까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일 뿐이지 상관관계가 확인됐다고 해서 곧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 조건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변수의 관계가 인과관계가 있다면 다시 원인 변수가 발생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요. 두 변수의 관계가 인과관계가 아닌 단순한 상관관계인 경우에는 한 변수가 다시 발생해도 같은 결과를 얻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관관계 속에는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우연히 두 변수 간의 관계가 높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전략입니다. 급여 수준과 직무 만족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동일한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분석 방법을 약간 좀 달리 했어요. 연구 설계는 비슷한데요. 무작위로 직원 200명을 뽑아서 그들의 급여 수준과 직무 만족도에 관한 데이터를 확보했는데 이번에는 분석을 할 때 회귀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어요. 회귀 분석 자세하게는 여러분들이 배우셨다 하더라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 처음 접하신 분은 도대체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석 기법이거든요. 이 회귀 분석을 실시하기로 해서 그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두 변수 간에 다음과 같은 이러한 회귀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 같은 식이죠. 여기에 y에 해시 붙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걸 무시하고 본다면 y와 x 사이에
개수가 0.5지요. 그래서 x와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게 x 앞에 있는 개수 아니겠습니까? 이걸 회귀개수라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0.4 앞에는 상수는 절편이 되겠고요. 예. 자, 이걸 확보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관분석이 아니고 상관관계 분석이 아니고 회귀 분석을 했기 때문에 급여 수준과 직무 만족도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반론이 있다면 어떤 반론이 있을까요? 네, 먼저 회귀 분석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분들, 또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에 대해서 먼저 회귀 분석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어떠한 반론이 존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X와 Y 앞의 경우에는 급여 수준과 직무 만족도, 급여 수준을 X라고 표시했고요. 급여 만족도를 Y라고 표시해서 직원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 200명 직원들에게 급여 수준과 직무 만족도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X, Y의 격자표상에 다음과 같이 점을 찍어 볼 수 있겠죠. 각 개인들을. 200명의 점이 찍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찍혔다고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삼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캐터 플롯. 삼포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회귀 분석이라는 건 뭐냐 했을 때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스캐터 플롯 삼포도가 X와 Y 사이에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하는 그 관계를 삼포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포도가 말해주는 X와 Y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선 하나로 표시해달라. 이렇다면 어떤 선을 우리가 그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선을 그어볼 수 있겠죠. 바로 이 삼포도가 나타내주는 X와 Y 간의 관계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선, 이 선을 가리켜서 회귀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리그레션 라인이라고 하고요. 이 선을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걸 바로 회귀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함수라고 하면 이 격자점들이 모두 다 이 직선상의 이 함수, 이 회귀선이라고 하는 그 선 있죠. 함수식으로 나타나는 이 선상에 모두 다 점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나 통계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점들이 모두 다 그 선상에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선상에 있는 점들로 예측을 한다면 여기에 그 차이들이 나오겠죠. Y 값들의 차이들이요. 이거 이제 에러라고 하는 건데요. 어찌됐건 여기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회귀선이란 삼포도가 나타내는 X와 Y 간의 관계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선을 회귀선이라고 하고요. 그 회귀선을 함수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회귀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 회귀 분석과 인과관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회귀 분석은 상관관계 분석보다 두 변수 간 관계를 규명하는 면에서 훨씬 더 유연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유용한 분석 툴임에는 분명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회귀 분석도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줄 뿐 인과관계를 확인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관계수보다도 상관관계 분석 결과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인과관계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상관관계와 마찬가지로 회귀계수도
해기계수가 보여주는 두 변수 간의 유의한 관계 또한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일 뿐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회귀 분석을 하더라도 이게 인과관계를 확인해 주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뒤에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인과관계가 X와 Y 간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 이 데이터 자체가 동일한 시점에 X와 Y 값을 관측한 횡단 데이터라고 한다면 역인과관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무 만족이 높은 사람들이 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 급여 수준이 더 높다. 이런 역인과관계 가능성 말이죠. 이걸 차단을 하기 위해서라면 원인 변수, 다시 말하면 급여 수준을 먼저 측정하고 일정한 시차를 두고 결과 변수, 직무 만족도를 후에 측정해서 종단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X와 Y 간의 회귀 분석을 시행한다면 그렇다면 역인과관계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측면에서 인과관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은 상관관계 분석에 비해서 제3의 교란 요인의 효과라고 하는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제3의 교란 요인의 효과라는 게 무엇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집단 수준에서 특정한 개입의 효과를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지 살펴보았고요. 아울러 집단 수준에서 두 변수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 분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 혹은 회귀 개수는 두 변수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필요 조건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추가적인 조건은 무엇인지 상관관계나 회귀계수를 통해서 두 XY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거로 인과관계가 확증된 건 아닌데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조건을 더 충족해야 인과관계가 확인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추가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인과관계의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과관계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대표성 있는 표본에서 작업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확인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변수,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한 조건이겠죠. 그러나 이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확보된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추가적인 조건으로 뭐가 필요한가? 네, 원인과 결과 사이의 선후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인 변수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측정하고 결과 변수에 해당하는 것을 나중에 측정해서 종단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인과관계 검증에 유리하다 하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제3의 변수 혹은 제3의 사건 이거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교란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자, 광고를 했어요. 여름에 아이스크림 광고를 했어요. 또 매출도 아주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여름에 날씨가 아주 무더웠어요.
그렇다면 매출액의 증가가 광고 때문에 일어났다고 광고의 원인을 그대로 다 돌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날씨 효과라고 하는 부분이 제3의 변수로 복병처럼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제3의 변수가 작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추론을 위해서 상관관계를 확인한 후에 반드시 다음 세 가지 포인트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우연의 일치는 아닌가? 두 번째는 제3의 교란 요인은 없는가? 세 번째는 역의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하는 겁니다. 자, 우연의 일치. 우리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하는 속담이 있죠.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네, 내가 국가대항전 축구를 관전하면 우리 대표팀이 패배한다. 일종의 징크스 있죠. 그러면 내가 축구 경기를 관전하는 게 원인이고 우리 대표팀이 승패의 결과인데 내가 관전하면 그게 원인이 돼서 우리 대표팀이 패배할까요? 그건 아니죠. 돼지 꿈을 꾸었더니 복권에 당첨됐다. 돼지 꿈이 원인일까요? 우연의 일치일 수 있죠. 또 예전에 그 사람들 좀 뭐랄까요? 전통적인 걸 따지는 분들 보면 아홉수 39, 49세, 59세 뭐 아홉수에 중요한 결정을 했더니 결과가 안 좋았다. 그래서 아홉수를 피해야 된다. 그게 원인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는 몇 건의 그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과관계로 해석하면 안 되죠. 네, 아까 예를 들었듯이 지난 여름 인터넷 광고를 하자 기온이 상승하면서 아이스크림 매출이 30% 늘었어요. 우연의 일치죠. 네. 그래서 상관관계가 겉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그러나 그 상관관계는 인과관계 때문이라기보다는 우연의 일치 때문에 현상적으로 상관관계가 높게 보이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3의 교란 요인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체력이 좋은 아이들이 성적도 좋을 것이다. 그럴까요? 실제 데이터로 해봤더니 체력이 좋은 아이들이 성적도 좋게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상관관계가 높게 나와요. 그렇다면 정말 그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제3의 교란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교육열이라고 하는 게 제3의 교란 요인이 돼서요. 부모의 교육열이 높으면 자녀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도록 지도해서 그 아이들이 체력이 향상될 거고요. 동시에 그러한 부모들은 또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공부하도록 지도해서 성적도 높아질 수 있죠. 그러면 그 부모의 교육열이라고 하는 게 앞에 나오는 체력도 좋게 하고 성적도 좋게 한다면 보기에는 체력과 성적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보이지만 그러나 체력이 곧 성적이 좋다 하는 데 대한 원인일 수는 없다 하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 실제 데이터 상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되니까 고용이 감소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의 원인일까요?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까요? 제3의 교란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요인은 경기 악화라고 하는 제3의 변수입니다. 경기가 악화되면요, 개인 소비 진작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시키죠. 그런가 하면 경기가 악화되면 노동 수요가 감소해서 고용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용이 감소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기보다는 경기 악화 때문이고요.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 악화 때문에 그걸 소비 진작을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시킨 거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곧 고용 감소를 가져왔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제3의 교란 요인을 좀 더 시각화하면은요,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착시고요. 사실은 제3의 교란 요인이 원인에도 결과를 미치고 원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원인과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여기에 보이는 원인이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역의 인과관계는 어떠한 거에 있을까요? 대도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보니까 경찰관 숫자가 많은 그러한 대도시의 범죄도 발생 건수도 높더라.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가설을 경찰관의 숫자가 범죄 발생 건수를 늘린다.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경찰관 숫자 많은 도시가 범죄 발생 건수도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죠. 얼마든지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그 상관관계, 높은 상관관계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당장에 반론이 들어올 수 있죠. 범죄 발생 건수가 많아서 경찰관 수가 늘었다는 역인과관계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역인과관계가 더 옳은 해석일 수도 있죠.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폭력적인 영상을 많이 볼수록 폭력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상당히 그럴듯한 그러한 인과관계 주장이죠.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반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력적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폭력적 영상을 자주 본다는 역인과관계 말이죠. 어떻습니까? 네, 이러한 반론의 여지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인과관계를 주장하면 상당히 나의 주장의 근거가 취약해지는 겁니다. 자, 정리해봅니다. 인과관계의 필요충분 조건을 통해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때 고려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데이터를 통해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통계 분석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계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여러 가지 통계 분석법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통계 분석법의 기본 분류 체계랄까요? 이에 대해서 한번 자료도 찾아보시고 한번 사전에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